네, 저는 지금 최규운이라고 하고요. 밑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앞으로 지도사 교육 과정에 또 함께 할 기회가 좀 많은 그런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화두를 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고교 학점제가 2025년 올해여서부터 전면 도입이 되어져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전면 도입이라는 표현이 있을 뿐인 것이지 실제로 이미 올해 이전서부터 고교 학점제는 충분히 적용이 되어져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어, 계속해서 음, 유의미한 형태로서 학생들이 지금 학교 생활을 하는데 이게 지금 적용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물론 출석 일수로 졸업에 관여를 하겠지만 고교 학점제에 해당되는 가장 큰 특징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그래서 192학점에 도달했었을 때 이 졸업이 가능한 학점 이수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2급, 1급, 그다음에 마스터 교육 과정에서 음, 당연히 내용을 다루겠지만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어디까지 다룰 것이냐. 그래서 2급, 1급 마스터 여기에서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서 우리가 같이 교육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빨간 이 블록 처리를 좀 해놨는데 학생 이 성장에 이 중심을 두고 수업을 진행을 하며 평가를 하게 된다. 그래서 학생 참여활동 중심 수업 및 과정 중심의 평가, 그리고 성취 평가 실시 및 교과목별 성취 수준, 이수 미이수제 적용을 통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음,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취 평가 실시 및 교과목별 성취 수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2급 교육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 이 고교 학점제에 의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는지, 이 평가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까지만 우리가 2급 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급 교육 과정에서는 굳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각 교육 과정별로 어떠한 내용을 다루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급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1급에서는 그런 성취 수준을 보이는 결과값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죠, 저희가. 해석을 해서 이 대학에서는 음, 어떻게 이것을 이 신입생 선발에 이 적용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 평가자가 되어져서 주어진 성적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당연히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져야지 올바른 해석이 되어질 것이고, 대학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방향성에 맞춘 올바른 해석이 가능할 것이고,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 이 사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그런 그 분석의 내용을, 해석의 이 내용을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습에 해당되는 것이 마스터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성취평가 아주 이 고교학점제에 설명이 되어져 있는 학생 성장 중심의 그 수업 및 평가에 있어서 두 번째 내용 성취평가 실시 및 교과목별 성취 수준 이걸 가지고서도
우리가 깊이 있게 내용을 이 각 그 교육 과정에 따라서 다루는 내용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수, 미이수제 적용을 통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여기에서도 다룰 내용이 또 많이 있어요. 네, 이를테면 선생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고정 분할 점수라고 하는 것을 또는 어, 이 변동 분할 점수라고 하는 학생의 평가에 의해서 성취도 평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등급 평가가 아닌 성취도 평가에 있어서 그 고정 분할 점수, 그다음에 변동 분할 점수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학생들을 이 성취도 평가에 적용하여 평가 결과로서 우리가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용어에 대한 명칭이 좀 바뀌었죠. 그 용어에 대한 명칭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교육 과정에서는 이걸 분리를 해서 해당 그 교육 수준에 맞춰 가지고 또 설명을 또 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속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또 접하게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또 이 과목 선택권 확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목 선택권이 확대가 되어졌다. 음, 근데 이 얘기는 그 여담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음,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고등학생들도, 어,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과목 선택권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어지기 이전에도 과목 선택권은 원래 학생에게 있었는데 그동안 학생에게 있었던 과목 선택권을 학교에서 사용을 했던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어지며 과목 선택권이 학생에게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이 자기 이 관심사와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과 어, 진로와 관심 분야에 해당되는 이 과목 선택을 하고 난 이후 선택한 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어떻게 결과로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대학에서 또 그 학생을 어떻게 해석을 해 신입생 선발에 적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결국은 그 2급, 1급 마스터 과정에서 또 다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권만 가지고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뭐 3시간, 4시간 얘기하는 것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가 이 다룰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것들 그 이렇게 쪼개 가지고 이렇게 계단 오르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교학점제의 이 아래서 학교 생활을 하게 된 아이들이 결국은 음, 나중에 대학이라는 진학을 위해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에 이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이 두 개의 전형을 활용해, 물론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전형도 활용을 하겠지만, 크게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종합 전형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궁금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궁금한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종합전형이 어떤 전형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또 뒷받침이 또 필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전형의 그 평가 요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
에, 보시는 화면에서는 어, 평가 요소가 4개였었을 때와 평가 요소가 3개로 바뀐 이 지금 종합전형의 형태로서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라고 하는 배경, 바뀐 평가 요소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평가 요소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지,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평가 요소에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해야지 이, 그 모습에 해당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졌었을 때 음, 내가 기대한 만큼의 이 해석의 평가를 얻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또 단계별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지금 빨갛게 이 전공 관련 교과 이수노력,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이렇게 요것만 2개 빨간색으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네, 사실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왜 이렇게 글씨 색깔이 다르게 이 처리가 되었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숨은 의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는 단순히 글로서 표현되어진 것을 읽으면서 저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었을 때, 당연히 아는 만큼 해석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이 이수 노력과 관련 교과 성취도가 실제로 내가 얼마만큼 이해도가 뒷받침이 되어졌었을 때 거기에 대한 해석을 풍부하게 해낼 수 있겠느냐. 어,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이유는 그냥 하나의 예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라고 하는 의미에서 빨갛게 칠해졌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한편으로 학업 역량의 탐구력이라든지 진로 역량의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 2개의 내용도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가 있죠. 도대체 어떤 의미가 숨어 들어가 있길래 그것을 우리가 이 깊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이러한 큰 의미가 있었겠구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지, 그것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대학 평가의 변화, 이렇게 지금, 벌써 봐봐요. 응? 질문을 할 때,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학교라는 것은 고등학교가 대상이 돼서 질문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이 대학이, 대학을 진학하는 데 있어서 이 바뀌는 교육 환경에 대해, 어, 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라고 대학에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게 많은데, 그 궁금해하는 내용을 경우에 따라서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학하고픈 대학에 진학하고픈 대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대학의 이 학생에 대한 해석에 의한 이 평가는 비슷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관점에서 또 대학에 또 질문을 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 과목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신뢰는 얼마나 되나요? 진로 변경의 유불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영향, 면접 평가 등 어떻게 생각하며 준비를 해야 하나요? 이게 해마다 이 입시라는 것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올해 이런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해줘도 내년이면 또 그 대답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달라지는 정도가 완전히 의미가 바뀐 상태에서 대답을 해야지 그 올바른 정보를 제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질문을 했었을 때, 고교 현장에서는, 즉, 고등학교에서는 어떠한 점을 준비해야 대학 진학에 유리할 수 있는가? 대학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고등학교에 뭐,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하면서, 학생들에게 교육 환경을 제공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까지나 대학의 입장이고, 이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또 대학에 이 요청하는 그 내용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요청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역시 대학에서도 다 수용할 수 없다. 어쨌든, 이 대학에서, 어, 이 고등학교의 이 학교 측에 요구하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 과정, 교과 선택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른쪽 이 약간 중간에 보면 A대학교 입학사정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 A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연세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의미를 제가 아예 그냥 이렇게 A대학교, 연세대학교 입학사정관이다. 이렇게 오픈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이러한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우리는 이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차근차근히 이 의미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비대학교 입학사정관은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제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제가 그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직접 입학사정관들을 만나서 취재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선택 과목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연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면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학생이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예, 그동안 선택 과목이 자기 진로 또는 지원 학과와 관련성이 적어도 대학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해 왔었다라고 한다면 이 고교학점제가 이 도입이 되어진 이후 이 내용은 올해서부터 적용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4년 전서부터 이미 적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어, 그 전서부터 적용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택 과목에 있어서 뭐 지원 학과와 관련성이 적게 되어지는 경우 이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대학에서는 좋은 이 해석을 해낼 수가 없다. 결국 이 얘기는 합격, 불합격에 있어서 어, 이 합격에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교과 선택에 있어서 학생들은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대학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 해석은 대학에서 하지만 그 해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학생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만큼 교과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그 교육 과정에서 심도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소득고등학교에서 개설되어지지 않은 그런 과목에 대해서는 학생이 신청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지금은 공동교육과정, 대표적으로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공동교육과정을 어떻게 신청을 해요? 라고 하는 방법적인 것에 있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에 필수 과목은 아니겠지만, 이 권장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은 못 들을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 수가 작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과목 개설의 한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학교 중에서는 수학에서의 기하 과목을 개설하지 못해
많은 학생들이 기하 과목을 듣지 못하는, 수강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기하 과목이라는 것은 수학에서의 기하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공학 계열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에서 표현하기를 코어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핵심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었을 때 대학에서는 그것을 예전에는 그래 알았어 그럼 우리가 그거 감안해서 평가를 할게 이렇게 했었다라고 한다면 고교학점제 이 도입이 되어진 지금의 상황에서는 미안해 우리는 그것을 반영해서 너를 해석을 해 평가를 할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불리하게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많은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겠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나는 듣고 싶어서 충분히 신청할 마음이 있었는데, 개설을 못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듣냐. 그거는 너의 사정. 학교의 사정. 우리는 그걸 반영해서 평가를 할 수는 없어. 어, 근데 이런 내용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대학에서. 라고 하는 그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진로 과목 성취도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진로 선택 과목.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는 A, B, C. 이렇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는 이 융합 선택 과목의 사회, 과학, 융합 선택 과목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은 등급 평가와 성취도 평가가 같이 그 학교 생활 기록부에 병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2급 교육 과정에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가 이 평가의 결과로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진 것을 대학에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깊은 내용까지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 A대학교 입학사정관 얘기한 그 내용 중에 그 중간 부분에 선택 과목의 경우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수강자의 수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그러니까 ABC만의 결과를 가지고서 평가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표현되어진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수강자의 수를 고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대학에서 우려하는 경우가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쉽게 출제해 성적 부풀리기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대학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도 자세하게 분석한 후 평가를 하겠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은 더, 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죠. 누가? 대학이. 무엇 때문에? 표준 편차가 제공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럼 표준 편차가 제공이 되고 안 되고의 이 대학에서 그 학생의 성적 분석의 해석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아주 우리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대학은 전혀 어려움이 없다. 그게 제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거를 이 대체할 수 있는 또는 표준 편차 값을 직접 음, 표현되어지지 않았어도 뭐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 표준 편차를 이끌어내 에, 이 학생이 이 상대적으로 어떠한 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우리만의 걱정인 거죠. 조금만 아는 사람들의 이 걱정.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대학이 그렇게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뒷받침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제공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직접 그것을 대체해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어, 그, 우리만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토대로 표준 편차 값을 대체할 수 있는 값을 끌어내
학생의 성적을 신뢰 있게 분석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바로 1급 마스터 과정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2급 과정에서는 내용이 어려운 거기 때문에 네, 이렇듯이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하나하나 지금 찝어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깊이 있게 어디까지 얘기를 나눠야지 내가 진짜 공부를 다 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무리인 것이고 해도 해도 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2급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굵게 몇 가지 이제 화두를 던지면서 이렇게,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다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했으나 이 대략적인 이 단계별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 나누겠다. 큰 틀에서는 이 몇 가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고 2022 개정교육과정이다. 저는 그냥 편하게 2015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니까 음, 그 선택 과목에 있어서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에 차이점이 있네. 이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2015 교육과정이 2022 교육과정은 이 선택 과목에 있어서의 카테고리가 세 개로 나눠져 있구나.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그러면 선택 과목이 하나의 카테고리가 늘어서 세 개의 카테고리가 되어졌다. 이 안에 어떤 과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과목들이 이렇게 개설이 되어질 수 있는지 과목을 쭉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거기에서 무엇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며 또 해석을 해야 될까? 여기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지만 대학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대학을 대신에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리고 그 해석을 해내기 위해서 2급, 1급에서는 기본적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이 들어가고 마스터에서는 실제 실습을 통해서 해석을 해내는 과정에 이 교육이 적용되어진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카테고리에서 세 개의 카테고리로 늘어났어? 늘어났었을 때 늘어난 것의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 예,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 밑에 이제 그 몇 학점 이상 운영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건 좀 그냥 넘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그 창체 활동에 있어서도 2015와 2022는 이렇게 또 변화가 있고, 또 2022에서 우리가 특이할 점이 이제 자율자치활동, 그러니까 자율활동이, 기존의 자율활동이 자율자치활동으로 자율활동과 자치활동 두 개의 카테고리 또 나누어진다. 이 동아리 활동, 에서 이 동아리 활동에 이 봉사활동, 요것이 우리가 조금 의미 있게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그동안, 음, 아주 뭐, 불과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이 봉사활동에 그 특이사항이 적힐 수 있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그 창체활동에서 중요한 축이라고 우리가, 대학에서 이 학생이 어떠한 그 생활을 했는지라고 하는, 해석을 할 때 봉사활동도 중요한 축이었었는데, 아시다시피 봉사활동에 그 특이사항이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 어, 또 제공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봉사활동의 의미가 굉장히 축소가 되어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몇 선생님들은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의미가 크게 없어졌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해야 될 활동의 의미가 없었다. 이게 아니라,
대학에서 학생을 해석을 할 때 그게 제공이 되어지지 않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의미가 사실상 없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의미로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2022 교육과정에서 봉사활동의 의미는 또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져 어필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점 배당 기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학기는 전체 17주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6 플러스 1, 1. 그래서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위 말하는 학교 교육 특색 사업이 적용이 되어진 이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기록되어질 수 있는 활동의 주관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고등학교 지금 현재 2학년, 3학년은 적용이 되어지나 고등학교 1학년은 적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그럼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 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1학년 학생들은 적을 수 있는 기회가 학교에서 특별히 어, 무언가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졌다. 이렇게 해석이 또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기록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 예전에는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많은 학생들, 많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기록을 해줄 수 없는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당연히 기록되어진 학생의 입장에서는 종합전형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되어진 그 자체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유리하다의 이 관점이 아니라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기록이 되어지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현재 1학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기록되어질 수 있는 학교에서의 운영 프로그램이 별도로 따로 없다라고 한다면 아시는 내용대로 수업량 유연화라든지 교육 특색 사업을 운영을 해서 기록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1학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2022 교육과정에서 바뀌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의 변경된 내용이기도 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는 기록을 해낼 수 있게끔 학생에게 안내를 하고 학교에 의견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걸 역시 마찬가지로 2급, 1급 마스터 과정에서 1급 마스터 과정에서 우리는 이 얘기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배당 기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이제 그 변경되어진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요것들은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율이수학점이 기존의 일반고 기준으로 80학점에서 이 90학점으로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가 진짜 할 얘기가 많죠. 이게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음, 등급도 병기가 되어지고 성취도도 병기가 되어진다. 하지만 성취도만 병기되어지는 과목이 별도로 따로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은 원점수와 성취도가 이 표현되지만 상대평가로 되어진 등급평가는 기록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게 갖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동안에는 ABC로 2, 3학년들은 지금 현재도 2, 3학년들은 진로 선택 과목은 ABC로 평가가 되어질 텐데 어쨌든 A, B, C, D, E로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평가가 되어지는, 아니죠. 기존의 학생들도 A, B, C, D 이렇게 평가가 또 되어지는 것도 있죠. 어쨌든 그 이 A, B, C, D 이 성취도 평가,
이 사실상 석차 등급의 의미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요것도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이 자연스럽게 그동안에는 여기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관심이 이쪽으로 넘어와야 된다. 커서 움직이는 쪽. 근데 이거 가지고, 아이고, 학교마다 너무 이게 좀 변화가 심한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일반화시켜서 해석을 해? 어, 어떤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학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숫자로 표현되어진 원점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원점수만을 가지고 무언가 해석을 해내려니 해석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 것이냐, 거기에 이 부수적으로 이 등급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내기 위해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있는데 이게 이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는 그 해석의 로직을 가질 건데 라고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 과정에서는 이것을 명쾌하게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이 강의를 준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얘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오랫동안 그 연구를 해온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얘기가 참 많죠. 근데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 게 좀 아쉽기는 하죠. 그래서 이거 국어 과목의 편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과목이 편제가 되어져 있느냐.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떻게 개설을 해주느냐. 수학 15과목, 영어 15과목, 사회 23과목. 그래서 또 어떤 과목을 학교에서 개설해 줄 수 있겠느냐. 과학 19과목.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통합사회, 사회 과목에서 통합사회 1, 2, 이 통합과학 1, 2. 골치 아픈 과목이죠. 아주 골치 아픈 과목인데, 음, 이유는 뒤에 가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쭉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해석한 내용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같이 이 2급, 1급, 마스터, 각 이 수준별 교육 나눈 거에 따라서 얘기할 내용은 좀 구분되어져 있지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교육 시간에 함께 접하면서 나눌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참 골치 아픈 과목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렇게 개편이 되어졌다. 올해 그 공부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보시다시피 빨간색이 선택 과목이고요. 파란색은 그냥 공통 과목입니다. 즉, 모든 학생들이 봐야 되는 시험 과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개편안에 대해서는 또 아시다시피 선생님들께서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선택 과목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2급에서는 선택 과목이 없습니다. 모든 학생이 똑같은 계열 구분도 없이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어, 이 원점수가 뭐 당연히 기록이 안 되어지니까 성적표에는 그러면 기존처럼 백분위와 표준 점수가 나올 텐데 표준 점수에 대한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상 없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얘기 정도를 2급에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1급에서는 표준 점수가 왜 의미가 없어요? 그럼 표준 점수가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 대학에서 얘기하는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해서 정시에 학생을 선발하겠다.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냐?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표준 점수가 또 유불리가 생기고 있으니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데 그건 또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뭐 지금 굳이 얘기를 하자면 100분위가 뭐 그나마 대체를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또 백분위로 했었을 때 같은 백분위, 즉 다시 얘기하면 동점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게 될 텐데 그거는 그러면 정시에서 어떻게 적용해? 이 학생에게 야 너는 이 정도의 지금 상황이 되니 어느 학교를 지원하면 어, 합격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냐. 1급에서는 요 정도까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스터에서는 그걸 실제 숫자로, 이제 계산 결과를 끌어내서 실습을 통해 선생님들이 직접 값을 얻어내, 아, 그 의미값, 그러니까 숫자의 이 의미뿐만이 아니라 숫자의 결과값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실습의 시간이 또 교육기회로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디까지 이 연결되어질 것이냐. 즉, 합격, 불합격까지도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 우리는 무엇을 분석하고 해석을 해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대학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대학 대신에 해석을 해 미리 학생들에게 정보 제공을 해 어떻게 지원의 형태를 가져갈 것이냐. 여기까지도 이제 의미가 생겨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잠시 공유를 중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선생님들 들으시면서 좀 어떠신가요? 뭐, 한두 분이라도 그냥 여기까지 그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뭐 그냥 느낀 거,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뭐 뒷부분 조금 이제 더 진행을 할 텐데, 더 진행하면서 그 내용을 좀 반영을 해 마무리를 좀 줘보겠습니다. 혹시 말씀 주실 선생님 계십니까?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그 선생님 한 분을 좀 제가 관심이 있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혹시 염대양 선생님 듣고 계십니까? 아이고, 아쉽게도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수용 선생님 그 말씀 잠깐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혹시 듣고 계신다고 하시면? 듣고 계시는데 그냥 못 들은 척 하고 계시는 거는지. 외부에서 듣고 계신다. 예. 배혜숙 선생님, 우리 지난번에도 잠깐 친하니까, 저는 친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좀 어떠십니까? 들으셨을 때? 저는 원래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였다가, 네, 명예퇴직을 하고 학교 들어가서 프리랜서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진로 지도는 개별적으로는 못 해봤고요. 어, 진로 교육은 많이 하고 있는데, 궁금했던 것이 이제, 중학생들 대상으로 좀 많이 교육을 하고 있어서, 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었고 궁금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근데, 오늘 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웃사이드 들어서, 네, 궁금한 게 이렇게 매번, 정책적으로 이렇게 교육부 방침이 바뀌는데, 네, 참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겠다. 그리고 일선 학교 선생님들도, 이 매번 또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게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남편도 이제 교사인데, 나 올해 이제 은퇴를 하거든요. 은퇴한 네네. 다 음, 아유, 그, 한번 따라가야 되지라는 좀 부담감, 뭐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은퇴까지 하셨는데 좀 쉬시지 뭘 또 이렇게 학생들에게 도움을 또 드린다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애를 또 쓰세요. 말하는 거죠? 네, 저는 그냥 교육이 재밌어요. 네. 음, 쉽지 않다. 저는 이 표현에 동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 쉽지 않다가 아니라 그냥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쉬울 수도 있는데, 그래, 좀 어려운 것도 뭐 몇 개 있는 거구나. 뭐 이렇게 좀 해석이 좀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쉽지 않다. 이거보다는, 저는 그냥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성적표는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저기 지금 빨간색으로 블럭 처리되어진 이 선택 과목, 무슨 무슨 과목, 무슨 무슨 과목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게 안 적힐 것이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표준 점수 이렇게 적히긴 하겠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100분이 그동안 100분이 물론 뭐 반영한 학교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이 소위 말하는 그 인서울에 그 어느 정도 네임밸류 있는 학교들은 100분위를 적용을 하기보다는 이 표준 점수를 많이 반영해 수능에서 신입생 선발하는데 기준으로 좀 삼았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100분위가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의미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는 또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적에 대한 것이 할 얘기 되게 많죠. 2015 개정 교육과정, 즉, 다시 얘기하면, 고등급 평가되어진, 이 비율, 그 다음에 누적 비율,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2022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처음, 여기 시작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여기 지금 이 2022 2022 교육과정, 여기 처음서부터 끝까지 일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대 요 길이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세요. 3등급. 1학년들이 받을 수 있는 3등급의 경우가 10%, 24%, 그래서 누적 2등급까지 34%, 거기에 32% 3등급 범위가 주어지는데, 누적 66%까지가 이제 3등급이 되어진다. 그럼 실제 여기를 이렇게 뚝 잘라놓고 봤었을 때 9등급에서의 6등급 여기 경계가 된 여기 뚝 잘라놓고 봤었을 때 이 지금 커서 움직이는 요만큼이 6등급 학생들이 결국은 2022 교육과정에서는 3등급을 받아낼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의미를 구분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건 이제 300명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제 이 등수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똑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300명 기준이었을 때 한 학년에 만 학생 수이긴 하지만 기존의 3등급은 69명, 그냥 70명이라고 할게요. 300명 중에 70명. 근데 2022 교육과정에서는 198명, 그냥 200명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70명에서 200명까지가 3등급 받는 학생 수가 늘어났다. 우리가 아주 쉽게 해석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등급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현저하게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대학에서 학생의 성적을 해석을 할 때 과연 등급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될까? 그렇죠? 안 하겠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럼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달리 해석해내? 어떻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며 그 의미가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설명된 의미가 이 다른 것과 연결해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대해서 설명이 가능할 것이냐. 근데 이게 이제 이 각각의 그 교육 과정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학생의 이 내신 등급 어떻게 변화가 있다. 그냥 짧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주어진 학생의 지금 음, 2.07이라고 하는 이 2학년 2학기 때까지의 4개 1.81, 2.43, 1.96, 2.09 전체 평균 내신 등급이 2.07이라고 했었을 때 이건 9등급으로 평가되어진 상태에서 근데 이 성적이 5등급으로 평가가 되어질 때 어떻게 바뀌느냐? 1.26으로 바뀐다. 각각의 내신 등급도 2.43개 1.43, 2.00개 1.30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1.26이 의미하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이 학생들은 사실 입시 결과에 대한 DB는 다 9등급에 의해서 평가되어진 DB로 우리가 접해 볼 수 있는데 5등급으로 평가되어졌었을 때에 실제 학생들이 얻은 이 등급이 어떻게 기존 DB와 연결이 돼 해석을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것만 놓고 보자면 2급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기존 DB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 새롭게 해석을 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새롭게 해석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봅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1급으로 넘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러면 실제, 이 학생들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 적혀져 있는 이 사례들을 가지고 직접 해석을 해서, 이런 해석을 해내는데 그것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진 이 글로서 표현되어진 내용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를 우리가 마지막까지 결론을 이끌어내 이 학생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니 우리가 수시의 종합 전형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면 좋을지라고 하는 것을 마스터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여드리는 화면 하나하나는요, 지금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서도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되어진 표준 편차, 이게 지금 고등학교 2, 3학년 표현되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들은 이제 앞으로 표현이 안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기 이 적혀져 있는 숫자가 이 해당 학년의 1학기 국어, 이 학생의 상대적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표준 편차 값이 되어질 텐데, 표준 편차가 높으면 이 학생은 국어, 교과의 이 문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 학교에서 어떠한 학업 역량의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있어서. 20.5는 또 어떠한 의미로 또 이게 이 영어 1이라는 과목이 해석이 되어질까? 표준 편차가 달라지는데 등급의 변화도 생길 텐데 등급의 변화를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이것만 가지고서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우리는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쭉 설명되어진 것은 여기에 이런 우리가 이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2급, 1급 마스터 과정에서는 이걸 이제 구분해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또 그 이상 되어지는 것은 어디 이 1급 교육 과정에서 그리고 그 넘어서의 의미는 또 마스터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다루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정 분할 점수 방법, 추정 분할 이 방법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성취도 평가에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이 학생들 평가 이 방법이 되어지는데 요게 이제 단위 학교마다 이 고정 분할을 쓸 수도 있고 추정 분할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분할을 많이 이 사용들을 하고 있는데 추정 분할을 쓴다는 얘기는 이 성취도에 해당되는 학생 비율 값이 큰 편차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교육 과정에서 우리는 다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평범한 일반고의 고정 분할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 상위권 외국어의 고정 분할, 빨간색으로 성취도를 분포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이 자사고급 일반고의 이 고정 분할, 우리가 이제 갑반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고정 분할은 이렇게 분포 비율을 보일 수가 있다. 평범한 일반고의 이건 추정 분할입니다. 단위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되어지는 학생 평가의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상위권 자사고의 추정 분할 이렇게 근데 보면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A 성취도를 받는 학생이 전체 학생의 68%에 해당이 된다. 자, 그런데 이게 표준 편차가 이렇게 제공이 되어지면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좀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가려집니다. 표준 편차가 제공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여기 뭐였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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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 게 어느 학교 학생인지 어떤 유형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이 표준 편차를 보고 유추해내는 데 있어서 비교적 정확하게 유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공이 안 되어지면 이게 도대체 어느 학교 학생이 재학 중인 그런 학생일까? 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내는 게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놓은 건데 이것도 설명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다. 네, 수능 변화 포인트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 뭐 요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들께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서 표현되어진 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와 학생부 종합전형 여기에 대해서도 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다룰 내용들이 많아요. 빨간색 표현되어진 거 이거 제가 AI 과제 탐구 2급 지도자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저것도 우리가 할 얘기가 많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많은 글씨가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간쯤 보면 여기에 소논문 포함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뭐야? 소논문 포함 실적 기재할 수 있는 당연한 거 아니야? 재밌죠? 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 이건 또 뭐지? 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AI 과제 탐구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제 탐구, 문제 탐구 들어가는 이름 들어가는 과목은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진로진학 진진마배 이 교육 과정에서도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탐구 보고서까지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량 유연화 요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 얘기 많다고 그랬었죠. 근데 고등학교 2, 3학년은 적용이 되어지나 1학년은 적용이 안 되어진다. 참 어려워요. 디테일하게 알지 못하면 선생님들 정말 아이들한테 잘못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K무크, KOCW. 이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이 공식적으로 안 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참고해서 학생들이 보고서 쓰는 데 있어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자신의 그 지식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도 저런 사이트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호기심을 해결하며 이 지적 성장을 더 도모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인데 여기서 도움받았던 내용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표현을 좀 하고 싶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예, 용어를 다르게 쓰면 표현이 가능하다. 아,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어로 써야 될지 우리는 잘 모르겠죠. 근데 아는 사람은 또 알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같이 다루게 됩니다. 자, 퀴즈. 어,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이걸 재밌게 좀 할 텐데 교사 지도와의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겁니다. 네, 독후감이 감상문이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상문이랑 같은 표현이다. 두 번째 퀴즈.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에 자율탐구 활동, 학생 활동 산출문, 땡땡 실적은 기재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논문 포함 실적은 기재할 수 없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연구 보고서 소논문 작성 가능 과목은 별도로 그래서 100% 기재할 수 없다. 이 내용이 100% 맞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기재 가능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런 과목들이다.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수업량 유연화.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수업량 유연화. 이게 딱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2, 3학년 해당 사항이 있지만 역시 변환 내용으로 1학년은 해당 사항이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내신 성적 분석 여기서 이제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합전형 합격생 성적 비교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게 교과 전형 물론 뭐 직윤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 같은 경우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지역균형 선발은
이 전형은 다른 학교의 교과 전형과 좀 성격이 좀 비슷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란색으로 본 것과 이 빨간색으로 본 이 그래프, 길이의 차이를 보게 되면 밑에 성적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연대를 보니까 2점대에 좀 가까이 되고, 고대 같은 경우는 빨간색, 요걸 보니까 2점대가 넘어. 이 도대체 뭐 어떻게 이거를 기준 적용해가지고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야. 고대 정도를 가려면 종합전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1점대의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도대체 2점. 와, 이거 뭐 2.23까지 지금 치고 가네. 서강대도 마찬가지. 뭐야, 이건 또 성대는 또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는 게 또 작아? 또 종합 다른 형태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또 2점대가 넘어. 고대 같은 경우 종합전형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이게 또 2.5가 또 넘네? 이런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분석을 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다른 학교들도 쭉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1학기 이제 이 성적을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마스터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됩니다. 2급, 1급에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인 상태에서 이렇게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게 돼 발표를 하게 돼요. 구체적인 이제 이 합격 학생부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또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정해주고 합격 내지 성적 분석. 어, 합격했을까? 불합격했을까? 내신 성적은 1.43이네. 경쟁률과 충원률 인원 이 상관관계는 또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또 해낼까? 연대 같은 경우는 같은 계열의 또는 뭐 같은 비슷한 같은 학과 또는 뭐 비슷한 학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랬었을 때 또 이거에 대한 결과는 또 어떻게 될까? 같은 학생을 놓고 경영학과, 경제학과가 아니라 경영학과로 놓고 보면 또 어떻게 될까? 고대 경제학과 이건 또 어떻게 될까? 근데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을 하는 시간을 이제 마스터 교육 과정에서 함께 합니다. 함께. 이 모의고사 성적은 이제 수능 지원할 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사례를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예, 이 기본적인 숫자 분석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숫자 분석, 성적에 대한 숫자 분석.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그 누적 백분위는 이 학생에 해당된 누적 백분위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지원 가능한 누적 백분위가 어디까지야? 연대는 어디까지야? 고대는 어디까지야? 그랬었을 때 이 학생이 갖는 지금 이 국수탄 백분위가 지금 이렇게 97.65가 나오는데 누적 백분위가 2.35야. 그러면 이 2.35라고 하는 누적 백분위를 여기에 적용을 시켰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윤곽이 좀 드러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지원 모집단위, 즉 지원 학과와 상관없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누적 백분위를 큰 틀에서 좀 본다는 얘기죠. 제가 옆에다 좀 적어놨습니다. 누적 백분위 98.25, 94.25, 96.02 이렇게 학교별로 좀 적어놓은 게 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과를 좀 달리해서 또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충원 인원 범위까지 고려한 지원 학생의 위치는 어디가 되겠느냐? 등록 포기 학생이 어떻게 이동을 하지? 지원 학교 모집군을 제외한 다른 모집군에 이 비슷한 지원할 학교에 대한 충원 인원율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 이 누적 백분위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이 모집 단위의 충원 인원을 또 달리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누적 백분위 지원대 여기다가 이렇게 칸을 채워보고 그다음에 누적 백분위에 해당되는 지원 대학뿐만이 아니라 지원 모집 단위. 네, 이런 학교들의 어떤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모집 단위에 대해 충원 인원이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다룰 수 있냐면 이제 경쟁률까지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면접까지 있는 정시 전형이라고 했었을 때는 또 어떤 변수를 고려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교육 과정에서 이제 이 각 교육 과정별로 이 수준을 안배를 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요 진로진학, 마이베스트 지도사 교육과정 2급, 1급, 마스터 과정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커리큘럼을, 정했고, 각 커리큘럼에 맞는, 구체적인 그 내용에 부합되는 교환을 미리 이제 다 작성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2급은 8차시까지 운영을 하고 1급은 12차시, 그러니까 12교시. 그다음에 마스터는 18교시, 18차시로 운영을 합니다. 당장 이번 주 일요일 날 그 2급 교육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선생님들께서 2급 교육 과정을 듣고 난 이후에는 1급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1급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마스터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 그 커리큘럼을 작성을 할 때, 구성을 할 때, 저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진 건 사실입니다. 어, 제가 그 커리큘럼에 저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 달라고 선생님들께 요청을 드리면서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여기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게 다른 곳에서 접해 볼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 과정을 저희들과 함께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과정에 있어서 그 분석하는 또 해석하는 숫자 해석이라든지 내용 해석이라든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은 제가 교육 과정에 참석을 하게 되면 하나도 빠짐없이 선생님들께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수를 한 선생님들은 상당히 그 퀄리티가 이 높구나. 스스로가 아니라 그 주변에서 그러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게끔 어쨌든 제가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생님들께서 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노력하는 모습 또 제가 더 하나라도 알려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나도 좀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좀 해서 같이 좀 성장하는데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또 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교육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 학교 강의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실 텐데 뭐 그거는 당연히 가르치는 사람들 통해서 학교 강의에 들어가실 수 있게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운영진께 어필을 하고 추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교육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선생님이 다 추천되는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이 속에서 또 제가 맡은 역할 중에 또 하나는 학교 강의 캠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 강사 세팅을 하는 또 역할을 또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 한편으로는 저랑 같이 강의에 또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그때는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저도 저는 살갑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것과 다르게 제가 좀 그렇게 뭐 차갑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내일인가 내일 모레에 제 강의가 또 하나 더 분석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소개하는 그런 분석 강의가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심미경 선생님께서도 아마 이번 주 중에 강의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사 과정에 해당되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강의는 아니지만 면접에 대해서 강의 내용이 준비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속에서 소개되어지는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 과정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날 아마 교육 과정이 2기 교육 과정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가격 정책은요, 저는 강사로서 지금 이 투입이 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정책은 별도의 선생님이 따로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은 단톡방 안에 올려주시면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 혹여라도 오늘 강의했던 자료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어, 메일 주소와 이렇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해주시면 어, 제가 이 보내드려야 되는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 요거를 일부 편집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뭐 여러 요청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며 여기서 챙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챙겨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게끔 또 도움 드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마칠까 하는데 궁금하신 내용들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교육 과정 시간에 여기 계신 선생님들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근데 중지가 이거구나.